왜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어요. 우리 아파트 천정고 낮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된 거예요. 그게 대량 생산, 경제성 이런 건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천정고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지고 지금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무 공간은 높은 천장고예요. 화장실 한 칸의 폭 그거를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맨날 옷기 스치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게 세대가 풍요로워지고 있구나라는 상징. 우리가 향유하는 거는 경제적이라든가 기능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또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DDP를 비판해도 대중들은 열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무빙워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김경훈 건축사님과 김시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건축사 협회 교육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저는 처음 뵙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나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뉴스 끝까지 안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요약을 네네. 저도 이제 그 아내하고 너무 잘 봤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부심 느꼈고요. 한 영화의 애니메이션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돼 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흥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이 그리고 특히 서울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한국의 문화라는 게 이제 세계 중에 하나로서 자리 잡았구나라는, 이제 선진국 중에 하나로서 자리 잡았다라는 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서울의 건축물들 중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건축물들, 그런 데를 이제 여행하는 그런 관광 상품도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축물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DD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까요? 눈에 띄잖아요. 정말 눈에 띄면 그렇습니다. 에펠탑 그거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에펠탑은 그때 이제 모파상이라는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걸.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 한 군데가 있다. 에펠탑 바로 밑에. 거기 레스토랑을 항상 가서 밥을 먹었다.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흉물이었죠. 세종시에 우리 어리라고 하는 춤추는 동상이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몰라요. 그 동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흉물이라고 무섭다고 밤에 치워져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네. 근데 이번에 데몬터스 중공업 비슷하다고 갑자기 그게 재발견되고 있어서 아마 10년 만에 창고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랄까요, DDP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사람 눈에 나쁘다고 하거나 이상하다 그래서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 계기가 생기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네요. 물론 캐대언의 서울 N타워 그리고 낙산공원, 명동거리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DDP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DDP 누적 관광객이 벌써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만 벌써 2천만 관광객이 방문을 앞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왜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어요. 이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좀 궁금한데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건축가는 자하 하디드라는 그 여성 건축가인데 DDP는 공모전으로 시작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해외 건축가 4분하고 국내 건축가 4분, 그중에 이제 자하디드라는 건축가분이 있었고 이분이 환유의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이 돼요. 원래 이름이 환유의 풍경. 네, 왜냐하면 도면하고 이 이미지들만 보여주면은 쉽게 이해가 안 가니까 건축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설명할 때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서울시가 오랫동안 연구한 내용들이 이제 공모전에 지침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으로 나간 내용들을 잘 담아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그 질문, 왜 저 모양일까? 맞아요. 그죠. 자하디드라는 건축가분이 이제 푸츠카상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곡선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곡선을 굉장히 잘 쓰시고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초기에 해체주의 건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가 보이는 건물들은 다 모더니즘 건축. 즉 100년 전에 콘크리트가 생기고 유리가 개발되고 철골이라는 건축 재료가 되면서 수평선 수직선으로 된 게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생산, 표준화된 시스템, 기능주의 건축, 이것을 다 통칭해서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디드라는 이분이 영국의 AA 스쿨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반발이 있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비틀고 사선을 막 쓰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설계를 안 하셨어요. 이거 별로다, 내 스타일 아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천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미 내게 됐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건축만 설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에 하디드의 곡선은 거의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 모양은
여러 가지 이슈가 돼요. 애초에 그 해체주의 건축으로 시작했던 디자인 성향들이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하디드 같은 건축 디자인을 해온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나요, 선생님한테. 야 이걸 어떻게 짓냐 임마 약간 이런 거가요?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이 갖고 있는 보편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외장재, 알루미늄 패널을 48,000여 장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모양.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각형 패널을 쓰거든요. 대부분 곡면을 할 때 건축에서 설계하는 기법은 삼각형으로 하거든요. 삼각형으로 잘라서 평면으로 된 삼각형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곡면을 구사를 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삼각형이 만드는 면 있잖아요. 요게 탁탁 이런 느낌이 있어요. DDP는 사각형을 3차원으로 둥글게 한 거죠.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유선형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걸 구현했다는 것에서 세계적인 주목과 그 건축의 작품성을 인정받는 건데 랜드마크가 되려면 뭔가 독특해야 돼. 근데 독특하면 호불호가 갈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욕 먹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결단할 수 감정을 있었느냐 그것이 신기해요. 저는 사실 자하디드 보면서 부러운 게 본인이 상상했던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거를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구조 있잖아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기둥 없는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축에서 기둥이 없이 건물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역할을 하는 뭔가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동굴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기둥 없이 떠 있는 거예요. 캔틸레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 하디드 분이 참 부럽기도 하고 생각하셨던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DDP가 좀 뭐라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동대문 운동장도 그랬어요.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건물은 원래 처음에 지어지면 이상합니다. 그 시기에 최첨단 지으면. 그리고 나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건데. 근데 아마 저는 DDP는 이번에 캐대원으로 통해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는 거다 우리 함께. 저는 또 궁금한 게 박사님 그 DDP 전에 뭐가 있었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간이 넓잖아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 DDP 공간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너머에는 이제 조선시대 한양성곽 바깥에 넓은 들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수백 년에 걸쳐 채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렇게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 거기는 바깥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가보시면은 그 근처 동대문 너머에 교회도 많고 신당이라고 하는 점집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게 성 바깥이라서 그래요.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너네 들어오지 마. 약간 이런 거구나. 특히 구한말에 기독교들이 와가지고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케산 나오자마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이거든요. 원래 그 실험적인 공간이에요. 새로운 게 들어오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 자주 가는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조선 쪽 한가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늘 이질적이 들어오는 시발점인 거고 물론 서울은 지금 넓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바깥의 공간이라는 특성은 여전히 100여 년간 이어지면서 그 최신작이 DDP인 것 뿐인 거죠. 동대문 하면 키워드가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가 이 DDP고 나머지 하나가 패션이거든요. 그렇죠. 패션 자체도 네. 그 월남민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미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 바깥에 산 거죠. 특히 그 청계천변에 목조주택 지어가지고 어리기설기 그러다 보면은 가장 쉬운 게 봉제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실반해제를. 그리고 얼마 전까지 미군 부대 있었잖아요. 극동 공병단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기지촌이에요. 미군 물자 흘러나오고 양키 시장처럼 그 옷도 하는 거고 밀무역도 돌고 남대문 시장도 성 바깥이거든요. 남대문의 시장과 함께 그런 특성 속에서 이번에 새로운 하나의 단계를 밟은 게 DDP인 거다. 패션이랄까 유행의 최전선 같은 곳인 거죠. 그런 지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거 아니라서 성 안에 못 들어오니까 너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고 해서 패션이 시작된 것뿐인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동대문 패션 시장이 연간 거래액이 15조래요. 그러면 하루 평균 400억에서 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뭔가 하나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뭔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거기가 터미널이 있었죠. 그렇죠. 원래 서울은 강북에 8개 터미널이 있다가 그걸 통폐합한 게 지금의 동서울하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인데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원래 유동 인구가 많았던 곳이군요. 그러네. 전차의 종점이자 기동차라고 하는 또 다른 열차 시발점이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 그게 이제는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바뀐 거라고 저는 이해하면은 오히려 DDP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그 지역의 지역성을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동대문적 특징인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적당한 공간일 수 있는 거네요. 바깥이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너머에 왕십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깥으로의 성격이 있죠.
이 DDP를 보면 외관이 와 좋다 나쁘다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신기하다죠. 신기하다. 와 저런 게 들어왔네. 저건 뭘까라는 호기심이 좀 드는 건데 신선하게 보이는 그 이유를 그냥 건축적으로 보면은 건축물은 대부분 파사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여기 이게 얼굴이잖아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하고 측면 뒷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다르듯이 이 부분을 파사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축물은 정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없잖아 얘. 그러네. 정면이 없네요. 정면이 없어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굉장히 낯선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가 이제 스카이스크래퍼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건물이 쫙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긁는다라는 느낌의 마천루. DDP는 랜드스크래퍼라는 건축 사조가 있었어요. 뭐냐면 땅을 긁는 거야. 우리는 보통 건물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랜드스크래퍼는 땅과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선명하게 주변의 건물들보다 낮게 깔렸죠. 낮게 깔리면서 대지와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덩어리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걸로 완전 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랜드스크래퍼이면서 우주선적인 것.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낯선 거예요. 요거 조금 이어가면은 랜드스크래퍼라는 용어를 몰랐습니다만 아주 좋은 용어로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답사 입장에서 DDP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는 그 동대문 그쪽이 100여 년간 개발된 곳이라서 되게 땅을 파다 보니 랜드스크래퍼 하다 보니까 유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방식으로 광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동대문 의류 시장에서 옷 사고 나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을지로부터 동대문까지 지하 상가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군산 목적으로 방공으로 만든 건데, 근데 을지로 쪽으로 나오면은 올라가면서 상승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광양이 나타나고 우주선이 나타나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상승의 그런 희열이랄까 그런 느낌을 줘요. 한번 차로 가서 그냥 곧바로 가지 마시고 을지로 지하 상가부터 올라가 보세요.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을지로 6가라든지 을지로 3가 4가 좀 힙지로니까 거기부터 끝까지 갔을 때 탁 트인 느낌, 상승의 느낌 동시에 주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비평가의 시선, 영화 평론가의 시선과 우리 같은 일반 관람객의 시선이 또 다르잖아요. DDP를 보는 시점도 건축 전문가, 건축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점과 일반인이 보는 시점도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건축에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디드 건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가지는 것 중에 이제 더 근간으로 가보면 우리가 판단 요소 중에 기능주의가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시공비, 그다음에 공간의 적절한 규모 이런 것들. 기능주의를 이제 어떻게 비판했냐면 하디드와 같은 건축 이론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갈 때 KTX 타면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산을 갈 때 스케줄을 어떻게 잡죠? KTX 타고 가는 거로 잡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산을 갈 때 꼭 빨리 가야 돼? 가다가 중간에 천안에 나가서 호두과자도 좀 먹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건 기능주의예요. 최적의 공사비로 최적의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모더니즘의 정신이거든요. 하디드는 그거를 중요한 가치로 보질 않아요. 동적인 공간, 동적인 형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다,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유용하지 않은 거야. 돈 낭비야. 약간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건 저희 이제 우리 그 세대들을 보면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세요. 다 힘든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놓으면은 필요 없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계 못하는 애예요. 제 개인적으로 건물 들어갈 때 제일 보는 게 화장실 한 칸의 폭. 그렇죠. 그거를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맨날 옷기 스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게 세대가 풍요로워지고 있구나라는 상징. 그래서 예를 들면 천정고가 높다? 우리 아파트 천정고 낮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된 거예요. 그게 대량 생산, 경제성 이런 건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천정고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지고 지금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무 공간은 높은 천장고예요. 맞아요. 지금 카페 가보시면 높아요. 다 오픈 천장으로 천장 다 뚫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과 건축, 결국 건축이 만드는 도시의 어떤 우리가 향유하는 거는 경제적이라든가 기능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또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DDP를 비판해도 대중들은 열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가동률이 엄청 높다고 해요. DDP가 가동률이 서울시 디자인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79.9%의 가동률을 보인대요. 그럼 이게 약 80%인데 80%가 높은 거냐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일산 킨텍스가 54%라고 하고요. 백스코가 61%라고 하네요. 최근의 근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8월 28일 최근이죠.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서울 라이트쇼 DDP 2025 가을의 경우에 총 11일간 61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매핑 디스플레이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본상을 받았고요. 미국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명하죠.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025년에도 본상인 위너를 석권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다양한 행사가 4계절 내내 진행되고 있는데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DDP의 활약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DP를 통해서 발견된 유적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장 자체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아마 이용에는. 그것까지 합쳐서 DDP예요. 아, 그것까지 합쳐서 옆에 의류상가에서 옷 산 다음에 잠깐 쉬고 가는 자체도 DDP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을 사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쉬고 있는 것조차 입장료 안 내고 공원 같은? 공원이죠. 공원을 준 거예요. 동대문은. 제가 볼 때 DDP 가치는 건물도 건물인데 네.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이 생긴 거죠. 서울숲도 있는데 서울숲은 너무 멀고 그 자체가 이래요. 접근하는 게. 근데 DDP가 준 공원은 바로 길 건너면 있고 지하상가 가면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접근성을 준 거에서는 근래 서울시 한국에서 만들어진 공원 공간 중에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 진짜로? 완전 극찬이네요. 네네네. 실제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동대문 쪽은 밥 먹으러 가고 답사로도 가는데 종종 쉬고 갑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기 이제 회사 그 근처에 을지로에 회사가 있었어가지고 거기 점심시간에 한 번씩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이랑 플러깅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는 좋았던 게 그늘도 많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와, 랜드마크 가동률 좋아.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때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DDP 같은 게 서울시에 다 그런 건물로 쫙 돼 있어. 상상되시나요? 애매한데. 이상하죠. 우리한테 익숙한 도시의 풍경에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DDP 하나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박수 쳐줄 만한 일인데 DDP와 같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DDP와 같은 독특한 건축물을 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새로 등장하신 분이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가 노들섬하고 코엑스 리모델링 할 때 토마스 헤더윅이 또 당선이 됐어요. 아, 그래요? 박스들 이렇게 통통통통 튀어나와가지고 서랍 있잖아요. 서랍. 되게 독특한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서랍을 이렇게 갱기면에 벌어지는 거 그걸 컨셉으로 한 거라서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대학에서 만약에 한 3학년 4학년 애들 이런 컨셉 가져오면은 너 왜 이렇게 유치하니 이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당선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제가 이해한 건 꽃다발이에요. 꽃다발이 위에 있고 꽃이 있잖아요. 중간에 잡으면 이렇게 내려온 거 얘를 갖다 옆으로 쫙 펼친 거야.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뻐 블링블링해.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분이 펼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그런 서울의 아름다움과 호흡을 같이 하는 세계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DDP와는 다르겠지만 뭔가 모양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은 제가 보기에 유럽의 역사성이 갖고 있는 영역과 맨하탄이 갖고 있는 신도시의 개념이 하이브리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재미나요. 그래서 DDP도 보면은 600년 된 역사의 서울의 역사의 흔적과 최첨단의 건축이 한 블럭 안에 공존하잖아요. 유물과 공원과 성곽과 이게 기가 막힌 거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결국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 유럽이 갖고 있는 도시보다도 더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자유도가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서울에 있어야 너무 자존감 올라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 건축사가 만든 한국식 건물 들어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옥?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가요? 실제로 전통 건축의 맥을 이어서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한옥을 그대로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이 시대 정신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 전통적인 건축이잖아요. 한옥은 과거의 건물이고 건축에 내재된 전통은 우리 안에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케이팝이 묘하게 케이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묘하게 케이팝? 들어보면 케이팝인 걸 잘 알겠거든요. 캐대언에서도 음악을 들으니까 아 저거는 미국을 겨냥한 노래고 아 저건 케이팝이네. 몇 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케이팝을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하는 거는 내재된 우리만의 고유의 아우라가 있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 건물도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식으로. 아모레 퍼시픽을 보고서 달항아리가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건축가분은 달항아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건축의 영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전통에 대한 모티브는 다 내재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롭게 발산하면 우리만의 전통적인 건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한옥이어야지만 K 건축은 아니다. 아, 그거는 옛날 건물을 복제한 거죠. 조선 후기에 완성된 어느 양식이 유일한 전통이냐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국인 건축가를 불렀을 때부터 이미 DDP는 그 길을 안 가기로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파크원 여의도에 그것도 한국을 공부한 외국인 건축가가 양식을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자체가. 근데 그 정도로밖에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DDP 같은 거를 말하면서 전통적인 미를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을 좀 억지로 붙이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건축물 하나로 이렇게 두 분하고 긴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이라는 도시, 이 도시를 우리가 지금 사유하고 있으나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DDP 논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맥락에 맞지 않다는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맞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맥락은 말하자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단히 짧은 시기의 어떤 형태거든요. 우리가 쉽게 한옥 하지만 고려시대 한옥 되게 다릅니다. 조선 정기 한옥도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너무 도시 전체에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 각각의 의무는 뭐냐면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술, 시공 능력으로 최첨단을 만들어주는 게 다음 세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의무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DDP는 의무를 한 거고, DDP 다음도 계속 이런 게 나와줘야죠. 그러면서 나머지 주변 지역들에 대한 합의가 차차 만들어질 거라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전통이고, 왜 전통이고를 전문가가 정합니까? 전통은 시민들이 정하는 거죠.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어렸을 때 바라봤던 그 시각들 있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근대사가 있잖아요. 아픈 역사가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한 것의 모습이 서울에 사실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정말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도시를 일단은 애착을 갖고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걸 갖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 거니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시에 대한 그림을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DDP 그 기록물을 보면서 방문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DDP의 취지에 맞는 그 단체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탁월한 리더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직. 여러 가지 우리 그 K 컬처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건축 문화잖아요. 네. 얘가 우리 도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 돼요. 애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서울을 이제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저는 한강뷰 아파트를 살 수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만으로도 2천만 명 방문을 앞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2개, 3개, 4개가 되면 2천만, 4천만, 8천만 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공 공간이 많이 생겼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